네, 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 회계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회계기준원 김재호 회계기준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기준원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세미나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회계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입니다. 문서 작성과 같은 단순 작업부터 법률, 행정, 의료 보건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프로세스에서 생성형 AI가 도입되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회계업고도 결코 예외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미 생성형 AI가 도입되어 사용 중에 있고 국내 회계법인의 자체 개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 회계기준원도 2025년에 지류의 신에 대한 AI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생성형 AI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과 회계법인을 모시고 생성형 AI의 동향, 회계업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미나 시작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소 제약으로 인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을 13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녹화 영상은 추후 한국회계기준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오른쪽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발표 자료 다운로드 링크가 표시됩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발표자에게 질문해 주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별된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 누구에게 질문하신지 기재해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도 여러분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왼쪽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뜨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발표 중에도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출석부에 등록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이한상입니다. 오늘 개원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1999년에 시작해서 그래서 챗GPT, AI 이런 것도 다 새 거고 저희가 강남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우리 여기 문혜원 팀장님 오슬기 박사한테 마음대로 뭐 장소도 정하고 포스터도 만들려고 했더니 드디어 핑크색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해석하는데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를 중기 정도로 중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실험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갑순 회장님 그리고 이효익 전 원장님 비롯해서 이만우 교수님, 최간 교수님, 그다음에 권수영 교수님, 쭉 백태원 교수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갑순 한국회계학교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회장 김갑순입니다. 이한상 회장께서 워낙 임팩트 있고 간결하면서도 프리한 인사말로 항상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축사를 할 경우에 제가 어떻게 밸런싱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공들여 준비한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5주년을 한국회계학 개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개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회계 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입니다. 회계와 AI의 융합이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회계 분야, 특히 우리가 회계 기준을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전례 없는 정밀도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전문가들이 AI 기술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T 업계와 회계업계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AI 기술의 전반적인 소개와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AI가 현재 회계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직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만큼 이러한 중요한 주제를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 저는 한국회계학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AI 도입이 회계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던 복잡한 회계 문제들이 이제는 AI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기존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술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AI는 회계 데이터 분석과 보고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인간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들이 더 높은 수준의 판단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AI가 회계 기준의 해석에 있어 잠재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I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한상 원장님 이하 한국회계준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회계기준원 3대 원장이신 이호익 성균관대 명예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5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회계기준원에 와서는 항상 개회사를 했지 축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좀 축사를 하게 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그 3대 원장을 하면서 IFRS 도입 로드맵을 만들고 또 2007년에는 그 KIFRS를 제정해서 공표하던 일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25주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특히 이제 결혼식에서는 25주년을 실버 애니버서리라고 그래서 은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혼식이 금혼식이나 50년, 뭐 60년 된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 25년 정도를 살아와서 우리 참 잘 살아왔다. 그런 대로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왔는데 단지 그러니까 살아온 과거에 대한 그런 축하만이 아니고 이제 25주년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요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았게 더 바람직하게 꾸며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마지막 50년이 돼서의 세리머니보다는 25년 세리머니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아시다시피 덩치도 크신 구대 이한상 원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여러분들 그 1년 안에 옥동자를 낳은 거 아시죠? 올해 3월에 한국회계기준원 아래
연구원을 새로 만들어서 설립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 회계기준원이 생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오던 그 기준을 좀 민간 전문 기구로 넘겨서 좀 이제 우리 그 예환이기 때 한참 고생하면서 회계 신뢰도가 국가적으로 아주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재건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기준원이 창립이 됐고 또 그동안에 아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조금 아쉬웠다 하면은 그런 그 연구 역량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우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또 교육 기능 이런 기능들이 조금은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바로 그 맥을 짚어가지고 올 3월에 연구원을 만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참 잘 부탁. 물론 이제 이걸 꾸려가는 데는 뭐 의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그 기반을 확충해야 될 건데 그런 노력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한성 원장께서 워낙 유능하시니까 좀 충분히 더 갖춰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출발이 참 잘 됐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안도의 한도의 그런 숨도 갖게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세미나도 그런 교육 또 기본적인 연구 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농사 잘 지으려면 농부가 농업 전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를 잘 다뤄야 되거든요. 요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요즘 뭐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특징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정보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그 IT 기술이라든지 AI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회계에 잘 접목시키고 잘 활용하느냐 이게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세미나를 개최하고 갖게 되는 이 주제가 참 시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얘기 나누시고 이해의 폭도 넓으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계기준 및 해석 그리고 AI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2개의 주제 발표 후에 휴식 시간을 갖고 이후 나머지 2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승윤 상무님께서 미래를 선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 솔루션이라는 영역의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25주년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선 축사들 말씀 들어보니 이미 AI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와중이라는 점이 참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IT에 있지만 경영학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기억이 많이 남고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오늘 자리가 뜻깊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교수님께 여기 와서 발표한다고 좀 자랑도 했는데 혹시 온라인이든 어딘가에 저를 기억하시는 학우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AI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길,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데 끝나시고 나가실 때 내가 이제 이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리딩을 해서 우리 조직을 좀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좀 상세한 질문들을 안고 가주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기술, 테크놀로지, 혁신,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혁신적인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오늘 다들 갖고 계시는 휴대폰, 모바일 디바이스들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했을 때 저 학생 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책 보다가 인쇄술도 진짜 대단한 혁신이다. 인류의 큰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그때의 기술인 것 같고. 근데 뭐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않으니까 기술 중에서 전기랑 AI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분명히 너무나도 놀라운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뭐 믿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전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당시 아이디어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이라는 걸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가능해지고 그게 구현이 됨으로써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삶에 혁신을 가져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방만 해도 전기가 있고 없고를 비교하시면 냉장고, 세탁기 있고 없고가 가사 업무에 정말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의 우리 AI와 좀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학교 때 이미 뭐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신 뭐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 기술 자체가 갑자기 뭐 나온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근데 그 이론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구현 가능했던 것은 지금 작년에 발표된 오픈 AI, 뭐 챗GPT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막대한 자본 기반으로 형성된 인프라 안에서 위에 올라서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구현됐던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 그게 가능함으로써 그 위에서 그 오픈 AI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갑자기 뭐 새로운 제품도 분명히 나왔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뭐 파워포인트, 워드 그런 어플리케이션 단에 바로 이 기술을 차용하고 녹여서 여러분들께 바로 쓰실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I는 뭐 이미 많은 분들 겪으셨을 거 알고 계시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예를 드린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이 처음 시장에 나오고 1억 명의 사용자가 나오기까지 혹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실까요? 뭐 상상을 해보신다면 통계에 의하면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1억 명 사용자가 나오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오픈 AI 챗GPT 이게 나오고선 1억 명의 사용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예, 3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가 나왔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나가고 있고 그 기술 하나가 나오면 그 위에 또 그거에 응용한 제품들이 이미 서비스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속도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션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 트렌드 인덱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년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업무를 보는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고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매년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유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직원들이 이미 회사에서 내 조직에서 그거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나의 방식대로 AI를 사용하고 경험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리고 그 파워 유저들이 생성하면서 그동안에 같은 업무와 같은 직군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레벨이 점점 향상되고 좋은 아웃풋을 나오는 것들은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일했던 방식과도 비교해보면 같은 시간 주어지고 원하는 아웃풋과 양과 속도가 정말 계속 이 이상 더 힘들 수 없어 했을 정도로 매년 그 부담감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때 나의 업무 부하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충이 있는 와중에 AI가 나오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먼저 한 번씩 사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직장 내에서도 75% 이상이 그것도 6개월 이상 전부터 알아서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75% 중에서 78%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회사에서 조직에서 나한테 주는 거 판단하고 기다리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벌써 사용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더 하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이 AI 하면 MZ 세대들의 어떤 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빈도와 사용성의 어떤 시나리오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다 많이들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I가 나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의 형상성, 나의 업무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필수하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대신에 내가 속한 조직이 그걸 계획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모호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효과를 갖다가 너무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고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에 대해서 파워 유저들이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다, 뭐 더 수월해지고 창의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10년 좀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검토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경우를 참 못 봤습니다. 평소에 못 만나뵀던 CEO, CFO 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회사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어쨌든 CEO께서 이거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미션을 주셨고, 그걸 담당하는 팀장이 일단은 이거를 되게 재미있고 와우한 건 알겠는데 업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도입할지는 또 다른 얘기로 조금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AI는 결국에는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자연어로 어떻게 질의를 응답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걸 조직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변화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고민하던 와중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사용해보고 하는데 이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과 아웃풋과 풍부한 내용을 계속 검색하고 찾아내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이 신입사원은 대학에서 이미 프롬프트라는 게 뭔지를 경험을 했고 논문을 통해서 배워본 적도 있고 이미 학교 안에서 그런 노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 그거를 한번 테스팅 해보라 했을 때 그 자연어로 어떻게 검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좀 내재화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그 팀장과 리더들은 좀 달리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조직에 흡수될 때 준비도가 좀 미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진짜로 실생활에 그다음에 임직원의 혁신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인드셋 전환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는 벌써 6개월 전과 지금만 비교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 AI한테 내가 지금 그동안에 놓친 거, 이메일 누락된 거 없는지 이런 걸 묻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 변화를 지금 꾀하고 계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도구를 몇 개 사서 던져주고 알아서 써, 나는 줬어, 여기서 그치면 사실은 재미로 몇 번 써보다가 그냥 말고 옛날 패턴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 조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상할 수 있는 와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 드리겠지만 각 조직별로 거기에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경영진에서 스폰서하고 밑에 분들이 그 KPI로 개발하고 확산, 이 모든 벼다 관리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워크트렌드 인덱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들 새로 신규 채용할 때 AI 기술이 역량이 보유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상당한 높은 지금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나는 그냥 사무직 근로자인데 저만 해도 AI라 하면 조금 더 IT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외 서비스에 맞춤형 기술을 차용해가지고 개발하는 분들에 대한 거 아니었나? 근데 나는 이거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개발자들의 스킬 아니었나?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젠 AI라는 것은 쉽게 빠르게 지금 일상 업무에서 도움될 수 있는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시던 전문적인 영역의 개발 과제로서 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개발자분들의 스페시픽 어떤 시나리오, 그 다음에 목적, 고객의 대응 서비스 이게 맞춰서 제품이 분명히 영역들이 구분이 되고 여기에 저희 코파일럿이 모든 니즈에 맞춰서 지금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장의 우리 오피스 워커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AI들이 구현됐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에서 왔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코파일럿은 이제 앞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드로 녹아내릴 겁니다. 전 제품군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것, 보안적인 것, 개발자들, CRM, DRM, 그다음 CRM, ERP, 그다음에 데이터 AI 여러 영역들에서 저희 코파일럿 기술들이 다 녹아져서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딩으로 다 나아갈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저희 그동안의 오피스 제품군에 녹아져 있는 코파일럿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여러분들의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를 통해서 많이들 이미 경험하시던 그런 웹상에서 지식어 검색을 하고 자연어로 검색해 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기업 내에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서 내 회사 정보를 올리고 번역해줘 이런 거 하면 이거는 외부망에다 그냥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부망에서 내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채팅하고 파일 공유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했던 내부망 안에서의 검색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계속 말씀드리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같은 거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더 효과성 있는 문서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이미 다 구현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BI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그런 확장 시나리오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사실 저는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한 번씩 써보셔야 제일 좀 와닿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화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근데 워드를 펼치고 코파일럿이 뜹니다. 그리고서는 만약에 내가 지금 지난번에 작성했던 원노트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누가 작성했던 드래프트 워드 파일 가지고 두 개를 참조해서 나 한 2장짜리 제안서 초안 좀 대본 좀 만들어 줄래? 이런 걸 하면 이때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일을 할 때 발동 걸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 안에 이것저것 하는데 이 발동 그리고 시작이 반이듯 이걸 한번 드래프팅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제가 수정해 나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작성했던 워드 파일 이거 지금 일단은 발표 이렇게 중요한 회계기준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림 이런 적합한 이미지 넣어가지고 좀 드래프팅 해줄래?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놓고 원하는 참조 문서들 하고 하면 짜잔 하고 드래프팅을 해줍니다. 그럼 필요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주고 가끔 저작권 이슈 있는 이미지가 없는지도 고민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다 필터링해서 일단은 초안을 구성해 드립니다. 아웃룩 이메일 할 때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이 막 수백 통의 이메일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하나하나 눌러서 읽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물어봅니다. 가장 내가 지금 답을 빨리 해야 되는 급한 게 뭐니? 아니면 어떤 하나의 주제 가지고 계속 핑퐁질하면서 주고받았던 메일이 보니까 한 수십 통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팀장으로서 고객한테 이만저만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이슈는 해결될 거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뭐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약간 좀 정중한 메일을 제가 대표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코파일럿한테 야, 나 이거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고객한테 정중하게 진심 어리게 이 내용을 요약해서 메일을 써야 돼. 드래프팅 해줄래? 그러면 그 톤까지 맞춰서 일단은 1차 드래프팅 해줍니다. 엑셀도 지금 더 계속 발전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엑셀을 감히 운운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예를 든 것처럼 뭐 영양도 분석이니 이 로 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내가 차트를 자동화하고 내가 이거를 자연으로 검색해서 여기에 영양도를 좀 분석해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치를 나올 겁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면 엑셀은 이 저희 제품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나오는 기능의 피처들의 속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이 부분도 1년 전과 6개월 전과 지금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기능들이 많이 지금 탑재되고 있습니다. 팀즈, 여러분들 온라인 회의 혹시 뭐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걸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도 하고 파일 공유도 하고 팀 채널방도 만들고 이렇게 온라인 회의도 합니다. 회의할 때 저희는 이제는 팀즈 코파일럿 없이는 회의 진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회의를 끝나고 여기 미팅 뭐 요약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제가 급하게 고객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나가면서 1시 35분이네. 갔다 와서 7분 놓쳤어요. 야, 나 아까 35분부터 7분 동안 놓친대요. 빨리 요약 좀 해줘.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확인해 줍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심지어 온라인에 온 사람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언제쯤 대화했는지 그때 내가 누르면 그때 스크립트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약해주고 내가 여기서 오늘 논의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 액션 아이템을 좀 테이블로 만들어줄래? 표로 만들어줘. 만들어줍니다. 오늘 엄청난 디베이트 했는데 장단점이 그래서 뭐야? 프론스 앤 컨스 좀 정리해줘. 해줍니다. 물론 그걸 기반으로 저는 제가 수정을 해야죠. 이거는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비서 역할입니다. 채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채팅은 뭐 구현되어 있는 버튼이 아까 보여드린 팀즈에도 있고 뭐 웹상에서도 가능한데 업무적으로 나는 자연어를 통해서 도움받을 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신임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매니저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배워가는 와중이었는데 엑셀 파일 엄청 막 큰 용량의 엑셀 파일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누구한테든 나를 신임 팀장이니까 물어봐도 되지만 코파일럿에 물어봤습니다. 이 파일의 목적이 뭐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코파일럿이 이 자료로 말할 것 같으면 매니저들끼리 매주 월요일 날 리뷰를 하는 거고 데이터 플래시는 그 전주 목요일 날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고 인풋이 돼서 월요일 날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이번 주 매출 현황과 어떻게 뭐 포캐스트가 하는지 하는 거 이거를 저한테 서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다른 분한테 더욱더 좀 더 어드밴스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 인프라 안에서 이메일이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 채팅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 훑어서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듯 사실 제가 오늘 예시를 드린 거는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니면 제가 만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고객분들의 시나리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나리오들은 정말 무궁무진 각 롤별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인사부 분들은 우리 접 디스크립션 나온 걸 기반으로 인터뷰 질문들을 한번 드래프팅해서 뽑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계약,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매년 뭐 발표되는 게 있는데 정책의 변화를 내가 그거를 몇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갖다가 다 찾느니 코파일럿이 물어서 지난 버전과 이번 1.0과 1.1의 차이 나는 부분만 좀 알려서 요약해 줄래? 이런 것들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해지는 겁니까? 그걸 다 눈으로 비교하고 있던 시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시나리오를 찾아가는 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됐습니다. 저희 코파일럿을 발표한 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생산성에 기여한다고 했고, 나의 하루 점심값 또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이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건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답답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지금 데이터긴 한데 뭐 4배 이상 빠르다, 매월 최소 10시간은 줄어들었다, 이런 답들을 지금 이 버전이 좀 됐는데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저희가 4월 29일 날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그전에도 뭐 한국 국내 고객분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 사례가 아직 결과물로 많이는 안 나왔지만 벌써부터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을 주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시나리오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 작성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코파일럿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는데 몇 분 이상 감소한다. 이렇게 설문조사 베이스를 기반했을 때 하나의 회사의 예시로는 1인당 총 17시간의 절약하는 효과를 봤다라는 결과 문서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걸 보여드리니까 이제 어떤 인사분들은 맞아, 우리 회사가 지금 야근을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직군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업무적인 그 워크 밸런스를 위해서도 야근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야근 수당도 만만치 않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업무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서로의 윈윈이 아닐까? 이런 포인트를 착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오히려 그런 거를 들으면서 배워가는 지금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년에 2번 가장 큰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이그나이트라고 11월경에 하는 행사가 있고, 이제 5월달에 매년 빌드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각 부문별로 어떤 기능들이 해줄지, 이건 사실 제가 아주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난 11월에 나왔던 주요 기능들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이미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발표된 그 무수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팀스 안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죠. 그러면 이제는 가상의 에이전트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우리 회의 결과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미팅 한번 잡아서 2차 리뷰합시다, 이런 거면 캐치업해서 알아서 미팅 일정 꼽아주는 에이전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고객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고 계속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피스 2016, 오피스 2000 이런 버전들 저희 2, 3년에 한 번씩 그냥 버전 내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을 충분히 응대했습니다. 만족을 다 하시고 쓰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버저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365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버저닝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분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혹시 내년 4월에 창립 기념일인데 몇 주년일지 혹시 아실까요? 무려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하여 뭐 여러 가지 이제 뜻깊은 행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업무 환경에서의 경험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50년을 같이 고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싶은데 시계가 없네요. 39분.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군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오늘 30분 내에 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저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 공유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아까 뭐 신입사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또 젊은 친구들만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모 회사의 CEO께서 코파일럿을 보시다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모바일 컨퍼런스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거 내가 영어 발표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키워드 아젠다를 그냥 쭉 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드래프팅해서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본을 스크립트에서 드렸더니, 잠깐만, 내가 이 기조연설을 만들기 위해서 5명의 사람들과 2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놀라시고 바로 전격 도입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분들이 각
직군과 직무에 맞게 와우 포인트 시나리오들은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또 쓰고 공유하고 함께하고 또 다른 시너지를 내고 그런 것들의 변화의 여정을 나와 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조직과 함께 해야지만 좀 성공을 이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중에 이러한 그 소스를 써가지고 각 분야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고 뭐 시간 단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약간 매크로 측면에서 이런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자체 또는 고객사에서 이걸 쓰면 분명히 효율이 올라가니까 뭐 수익에도 기여하겠지만 아마 인력도 굉장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외부 고용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혹시 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와 내부에서 마케팅, 재무, 또 인사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직의 인력이 가장 급속히 줄어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테크놀로지 자체는 아니지만 그 여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임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양을 좀 줄어들고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내가 그동안에 고민하던 사실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중요하지만 바쁘고 급하다는 거에 밀려가지고 자꾸만 중요한 걸 놓치고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도움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 주세요. 물론 이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사부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야근 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인원을 뭐 감축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는 뭐 각 조직에 맞춰서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임원 증대는 안 할 수 있는 뭐 인원 증가는 안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답변이 되어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저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는 사실은 뭐 M365를 위한 코파일럿만 봤을 때 그냥 사무직에서 약간 제안서 많이 쓰고 막 이런 분들한테도 제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소개하고 했더니 시나리오들이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팀에서 품질을 지금 나오는 상품 문서가 있는데 내가 공급하는 그 나라의 국제 표준이랑 맞물리는지를 막 비교 검토해가지고 그거를 자동화해서 AI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법조계 그 리걸팀에서 법무팀에서 내가 지금 이번에 A라는 고객사랑 만들어야 되는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소 조항이 좀 없는지 1차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잘 사실은 고객들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는 조금 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특정 업무에 꼭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요? 네. 근데 이제 오니까 그 우리 공공 부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래아 한글 하나 워드 프로세스 때문에 모든 게 드래그 돼가지고 생산성이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래아 한글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만드느냐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이 대한민국의 생산성에 어떤 생각을? 저도 이렇게 뭔가 좀 뭔가 브레이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국가기관이랑 저 이 사용성을 가능하도록 좀 여러 가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랑 본사 시큐리티 팀이랑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른 한 판의 어떤 보안 검증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쉽지는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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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저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결과물을 이걸 다 이용하고 마지막에 아래 한글로 변환해줘 기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PDF까지는 되지만 아래 한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여기 어슬렁거리는 초록색 자켓 이승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AI 도입이 조직의 직무 기준을 높이고 한계를 확장시킨다는 매우 흥미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솔트룩스 박형준 이사님께서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도입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트북 셋업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셋업되는 동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 솔트룩스에 근무하고 있는 박형준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아까 아래 한글 질문이 나오셔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코파일럿과 비슷한 기능들을 아래 한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서드 벤더가 해당되는 기능, 왜냐하면 이제 오픈된 포맷으로 아래 한글도 문서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능을 서드 파티 업체에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도록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MS 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현재 공공기관에선 과연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사업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회사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인공지능 하는 회사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으로 상장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특히 1980년도에 창업을 한 이래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영역만 한 우물만 판 회사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생일이 지금 저희 회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정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뭘 하고 있느냐, 일단 아마 저희 서비스나 솔루션을 아실 법한 내용으로는 국민비서 굿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접종은 잘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증상은 없으신지, 주의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굿비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챗봇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 굿비 서비스 밑에는 대략 한 2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여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3월에 저희가 오픈 LLM 리더보드에 등재한 모델이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면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35빌리언 사이즈 이하에서는 가장 정확한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 모델을 독자 개발한 회사이고요. 기타 생성형 언어 모델과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각, 또 음성, 그다음에 추론 능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모듈로 저희는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언어 모델 도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몇 가지 고려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19세기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발전들은 사람의 근육 혹은 반복적인 업무를 좀 더 쉽게 하거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컬러로 표현되는 그 지식 노동자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서포트해주는 영역은 꽤 더디게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챗GPT 등장 이후로 이제 거의 뭐 산업혁명과 버금가는 임팩트를 제공을 한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는 마침 오시기도 했는데 23년도 3일 PwC 경영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는 대다수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입하는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즉 고려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당연히 그 도움이 돼야 되겠죠. 네,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한 길일 것 같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 중요한 정보나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또 성능이나 품질도 활용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겠다. 뭔가를 요약하든 생성을 하든 답변을 하든 엉망인 데이터를 던져준다라고 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공개된 LLM 모델들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식 혹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이 모델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프롬프트로 대변되는 우리가 준비한 기능들이 내부 시스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잘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아까 MS의 상무님도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가장 많은 고객의 부름을 받고 문의사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이나 권한 부분,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GPU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경쟁자 혹은 시장에서 와 이거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드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빵 터지는 킬러 앱 같은 것들은 아직은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이것을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그 고객 사이트의 설문조사인데, 그러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생성형 언어 모델을 도입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냐라고 질문 드렸을 때,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성공 사례가 무엇이 있지? 또 과연 믿을만해? 그리고 사장님이 질문했을 때와 계약직 인턴 사원이 질문했을 때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와 같은 보안이나 권한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또 어떻게 만들면 돼, 뭐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1년이 조금 넘은 시긴 한데 아직 FM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시장에서 공공기관,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설명드릴 사업과 비교해서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 시점에 완료된 사업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솔트룩스가 수행을 했던 사업들이고요. 첫 번째 사례는 행안부의 사례입니다. 네, 행안부는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대기업 4곳, 그 다음에 AI 전문기업 4곳, 그러니까 총 8개 회사를 수배를 했습니다. 수배를 해서
AI 공문서 서비스라고 하는 주제로 작년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담당했던 거는 공문서, 그다음에 민원 QA 데이터, 그리고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뭔가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이제 QA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대략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외에도 잘 아시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또 LG CNS, SKT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행을 했고, 주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활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직원들 생산성과 민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대략 8개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행됐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통적인 검색 엔진 화면처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업 시기가 시작된 시기가 GPT나 이런 게 굉장히 범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초기 화면은 접근성이 쉬운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화면에서처럼 검색 결과 문서 혹은 해당 콘텐츠를 클릭 혹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요약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문서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검색 관점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안부에서는 행안부 스타일의 뭔가의 어휘력이라든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서를 가지고 증분학습을 통해 전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행했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챗GPT나 오픈AI 서비스 이용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업들은 공공망이라고 하는 약간 독립된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재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 조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표현이라든지 어휘나 공공기관에 대한 초안 작성을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로 그들의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위주 위에 이제 법령과 민원과 매뉴얼과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저런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방법은 뭐야? 굉장히 좀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긴 했으나 관련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오른쪽 화면으로 요약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화면을 구축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은 그 서울교통공사의 안전-GPT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조직은 이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 그리고 철도 차량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 기존 업무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강남역이다, 강남역의 특정 시설을 점검하러 나간다라고 하면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전기 안전이나 아니면 건축법과 같은 법령 정보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출력해서 들고 가셨대요. 네, 그리고 들고 간 문서를 기반으로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했는데, 이러한 뭔가를 출력해서 가져간다 아니면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편하게 업무를 지원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한민국의 민영화가 된 공기업들, 그러니까 즉 뭔가 공사자가 붙은 회사들은 거의 같은 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민영화가 되는 시점에 회사 정원이 정해져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기존의 완전 공기업일 때 비교해서 대단히 숫자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자연도태,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필요한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즉 우리가 요구한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3년이다, 7년이다 하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 중간에 지식 혹은 경력에 대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배가 쉽지가 않아요. 신입사원인데 바로 이 사수가 부장님이고 이사님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물어보기가 힘든 세대들입니다. 특히나 요새 MZ세대가 말씀드리는데, 창의적인 개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개인화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조직 내 혹은 선후배 혹은 도제식의 뭔가에 질의응답하는 창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굉장히 친절한 선배를 하나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서울교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픈 AI나 챗GPT와 같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범용 모델 안에는 철도 차량 혹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 관련 법령 데이터, 사규, 또 안전 수칙, 그다음에 각종 매뉴얼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증분학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안전GPT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서울교통공사용 전용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뭐 질응답 서비스나 아니면 기타 안전 업무와 관련된 서포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이긴 한데 이 사례는 최근에 아마 레그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게 모르게 LLM 공부하실 때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케이스와 안 들어있는 케이스에 대한 것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화면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전차 선로에서 순회 점검은 어떤 주기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 틀렸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안전GPT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언어 모델 자체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끄집어낸 거예요. 즉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밑에 케이스를 보시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 따른 점검은 매일 한 번 이상이다 라고 하고, 하단에 저는 이 문서를 보고 답변을 했어요 라고 하는 근거 문서들을 제시를 하고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얘기하는 레그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한 질응답 형태일 것 같아요. 즉 모델 자체가 훌륭하고 말 만드는 능력은 탁월하긴 하나 실시간성 데이터와 이게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100% 담보를 하고 있는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질의한 내용 아니면 원하는 인풋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혹은 지식에서 찾아내고, 찾아낸 내용과 질문을 함께 모델에 던져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실시간성과 근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형상관리 분야에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나이를 보니까 저와 같이 공업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자동차는 몇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지? 라고 하는 게 생각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자동차 한 대가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굉장히 많겠죠. 한 4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발전소는 짓는데 대략 한 건설 기간이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설계 당시 혹은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 부품이나 제품의 규격, 그 다음에 목표 수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부품도 대단히 많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아마 뭐 관리하던 분이 바뀌거나 퇴사한 케이스도 왕왕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관리라고 하는 영역을 기계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기계의 정확성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목적을 둔 게 원자력 발전소 분야의 형상관리 영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을 직문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컨텐츠들은 구매 규격서, 도면, 또 기술 기준, 각종 법령이나 규격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력 원자력 전용 모델을 마찬가지로 만들게 됐고요. 그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델들은 일단은 오픈 AI나 기타 라마3와 같은 범용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린 이 모델을 가지고 무엇 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범위가 표현되고 있는 유즈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객, 기업 혹은 도메인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법한 문서들을 식별해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수료 원자력이라고 하는 색깔 혹은 특성을 입히는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 AI 챗GPT를 만든 과정을 보면 GPT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고 채팅하는 방법을 1년 동안 가르쳐서 챗GPT를 만든 것처럼 수력 원자력의 전용 지식을 담고 있는 모델을 만든 이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펑션에 대한 부분들을 파인 튜닝 시켜서 그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도 전문적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LLM 모델 아까 제가 뭐 서울교통공사도 얘기 말씀드렸고 행정안전부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고객 도메인 전용 모델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증분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서 저희가 한수원 사업을 할 때는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양쪽의 차이는 증분학습은 파운데이션 있는 모델에 고객 도메인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로 추가 학습을 시킨 거고요.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모델을 생성할 때부터 고객 데이터를 믹스를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추가로 배운 게 아니라 아예 DNA 깊숙한 곳까지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사업에서 이걸 안 해? 당연히 시간과 기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모델 만들 때 쓰는 저희 GPU 장비는 현 시점에서 H100이라고 하는 장비 GPU 카드가 제일 비싼 축에 가장 성능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게 8개가 꼽혀 있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트레인은 그런 장비를 쓰더라도 기간을 한 3개월, 2달 이 정도를 돌려야 해당 모델이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선정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디테일 있거나 아니면 세세한 내용에까지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증분학습 외에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분야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사례고요.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최초로 KMS 즉 지식관리 시스템과의 라지랭귀지 모델을 접목한 사례를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지식관리 시스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 회사나 조직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내부 자산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담근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더 된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파편화된 지식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뭔가 단위 컨텐츠를 하나하나 찾았다라고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일은 종합적인 전체적인 숲에 있는 지식을 종합 정리해서 사용자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펑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저는 이제 니아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8개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올해 120개 기관이 이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 선정된 8개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트룩스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 사업입니다. 특허청은 아시는 것처럼 주 업무가 이제 출원된 특허에 대한 것들을 심사를 하는 것들이 업무이시겠죠. 한 대략 200여 분 정도가 특허 심사관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출원된 기술이나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억셉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디나이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 있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초안 작성을 하는 영역으로 심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뭐 깊이가 얕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표준하고 분류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특허 심사 전용 LLM을 만들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 출원 결과서에 대한 초안 생성, 그다음에 필요하고 하는 유사 특허라든지 관련 기술에 대한 서치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허 심사나 아마도 회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같은 솔루션 기업이나 일반적인 SI 사업자가 이런 전문적인 도메인 업무를 잘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저희는 이 사업할 때 제나이피라고 하는 특허 전문 AI 기업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회계라고 하는 도메인 역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만에게 맡겨서는 바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통합 연구 지원 사업에 과연 우리 연구 주제를 어떻게 삼아야 될지, 세상 트렌드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연구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영역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사업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소방 건축물 인허가 관련해서도 이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한 처리 속도와 만족도를 서포트하고자 소방 방재 재난본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가이드, 법령 정보 QA, 또 객체 인식, 이미지 인식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이고요. 군부대 근처의 건축은 아마 많은 제약사항 가지고 계신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군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시공, 민원 처리를 위한 내용들을 국방부와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고용노동부 내부 업무 지원으로 근로감독관들의 초도상담 지원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 다음에 민원 대국민 서비스로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귀농 이슈도 많이 있기도 한데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농사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 위한 그 귀농에서 성장까지 이제 단계별 특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언어 소통을 위한 멀티모달을 위한 인공지능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입 모양, 또 제스처를 가지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의사소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제 느린 학습자를 조기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문 돌봄 이제 요양사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느린 학습자인지 아니면 필요한 선생님과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작년 혹은 완료된 사업들보다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좀 더 세밀해졌습니다. 좀 더 세밀해지고 뭘 할 거야. 120개나 지원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능을 아마 시장에선 요구할 것 같고요. 또 회계 분야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셔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준비 잘 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도입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기준원에 큰 시사점을 주는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